한국을 건드린 나라들의 최후는 끔찍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끊었다가 시장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을 했다가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EU는 규제를 올렸다가 오히려 한국 의존도가 높아졌고, 러시아는 한국을 배제했다가 국가 에너지 전략이 좌초했습니다. 5개국 전부가 같은 실수를 했고 같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고백한 건 한국을 직접 공격했던 일본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3번 건드렸고 3번 다 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롭폰기 한복판에 자리 잡은 국제문제연구소. 그 건물 7층 특별 세미나실에 15명이 모였습니다. 경제산업성 현직 관료 5명, 외무성 아시아대 양주국 과장 1명, 방위성 장비정책과 담당관 1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온 기업 전략 임원 3명, 그리고 경제산업연구소 연구원 5명. 하나같이 일본 산업 정책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오후 2시 정각, 세미나실 앞쪽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을 때 15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호기심 반, 의무감 반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시카와 마사히로입니다. 경제산업성에서 32년간 근무했고 통상정책국 심의관을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와세다대에서 객원교수로 있죠.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불편할 겁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15명의 표정이 미세하게 긴장했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 32년 동안 한국을 상대로 한 통상 정책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직접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고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죠.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력 소개였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을 3번 건드렸고 3번 다 졌습니다. 순간 세미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리 국장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앞줄에 앉은 하야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뒷줄 어딘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하나의 표가 떴어요. 한국을 압박한 나라들의 현재 상태. 일본, 반도체 소재 규제. 결과, 소재 시장 점유율 하락, 글로벌 신뢰 추락. 중국, 사드 경제 보복. 결과, 차이나 리스크 각인, 공급망 이탈 가속. EU, 조선 규제 강화. 결과, 한국 의존도 오히려 상승. 러시아, 한국 조선 배제 시도. 결과, 북극 에너지 전략 좌초. 그리고 마지막 행, 한국. 결과, 매번 더 강해짐. 이 표를 보십시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마지막 행을 가리켰습니다. 5개국이 한국을 건드렸습니다. 5개국 전부 역풍을 맞았어요. 단 한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야시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조소였죠. 나카지마 부장은 팔짱을 꼈고 야마모토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세미나실 안의 표정들을 한 명씩 읽었습니다. 회의, 불쾌, 지루함, 호기심.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2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을 건드리면 건드린 쪽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큰 글씨로 적힌 제 핵심 주장이었죠. 이것이 제가 32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산업성 통상전략과의 젊은 기획관이었어요. 나이는 34. 도쿄대 경제학부 출신의 입성 8년차.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선생님, 신뢰가 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따위가 강대국을 무너뜨린다는 건 좀 과장이 심하지 않습니까? 세미나실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야시가 계속했어요. 일본 GDP가 한국의 3배입니다. 인구도 2.5배. 기술 특허 보유량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한국이 일본을 무너뜨린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앞줄에서 나카지마 부장이 팔짱을 낀 채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제철 전략기획부장. 철강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우리 일본이 한국 때문에 무너졌다는 건 솔직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소재 규제건은 다른 요인이 더 컸어요. 그걸 한국 탓으로 돌리시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위성 장비 정책과 담당관이었어요. 안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현재도 일본의 경제적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요. 한국이 일본을 이긴다는 표현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세미나실 분위기가 확실히 기울었습니다. 제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요. 사토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경제산업연구소 수석연구원.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선생, 통계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한국 무역 수지는 여전히 흑자입니다. 소재 규제 이후에도 일본 경제 전체가 무너졌다는 증거는 없어요. 표현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십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을 모를 리 없었어요. 제가 32년 전 처음 경제산업성에 들어갔을 때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한국 따위. 이 세 글자가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야시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선생님 경력은 존경합니다만 한국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결국 일본 기술 없이는 반도체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소재 규제 한 건으로 일본이 졌다고 결론 내리시는 건 비약이 심합니다. 나카지마 부장이 맞장구 쳤죠. 맞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소재 원천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으면 한국은 곤란해져요. 야마모토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무섭다는 이야기는 한국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야 합니까? 뒷줄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세 명이 소리내서 웃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15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조소, 불쾌, 지루함, 약간의 동정. 제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32년 전 젊은 관료 시절에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똑같이 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정확히 제가 32년 전에 보였던 반응입니다. 세미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국 따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했어요. 저는 한국을 어떻게 압박할지를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니까요. 하야시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조소가 약간 옅어졌어요. 호기심이 섞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나라를 아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세미나실이 당혹했습니다. 사토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수나라요? 중국 역사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통산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은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은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 술자리를 가졌던 날, 긴자의 작은 이자카야에서 사케잔을 기울이며 하셨던 말씀이었죠. 은사님이 그러셨어요. 마사이로, 역사에서 배울 게 있다면 이것 하나다. 한국은 건드리면 끝나지 않는 나라다. 오노 과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은사님은 이런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수나라가 통일 제국의 위험을 걸고 100만이 넘는 대군을 보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나라는 건국 37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고구려 원정이 제국의 체력을 갉아먹은 거예요. 사토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시카와 선생, 1000년도 더 된 고대사를 지금 현대 경제 정책에 대입하시는 겁니까? 학술적으로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대입은 어렵죠. 하지만 은사님은 또 하나의 사례를 드셨어요. 몽골 제국. 유라시아 전체를 정복한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데 20년이 채 안 걸렸고 러시아는 3년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42년이 걸렸습니다. 야마모토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42년이요? 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합친 것보다 한반도 하나에서 더 오래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몽골의 확장 동력이 꺾였어요. 은사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은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한국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제국들은 늘 한 번만 제대로 때리면 끝난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자원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제국의 중심이 무너졌다. 수나라도 몽골도 전부 같은 패턴이었다. 세미나실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하야시가 입을 열었어요. 흥미로운 역사 강의였습니다만 선생님, 그건 칼과 말로 싸우던 시대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GDP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고구려가 수나라를 이긴 것과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대답에 하야시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대사를 현대에 직접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야시가 승리감을 느끼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현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같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제1사례, 반도체 소재 규제. 내가 직접 관여한 정책이 어떻게 일본의 발등을 찍었는가. 지금부터 제가 직접 참여했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한국 따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틀린 겁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미야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경제산업성 통계분석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치챘습니다. 미야케의 손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5명 중 14명은 제 말을 비웃고 있었지만 단 한 명. 미야케만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아직은 0대 15점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하는 데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제 손으로 설계한 정책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목을 조였는지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32년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화면 가득 채운 한 줄의 문장이 떴어요. 사례 1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내가 직접 관여한 정책. 세미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역사 강의가 아니었어요. 제 이력이 걸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죠. 몇 년 전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노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무성에서 이건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일본이 글로벌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에 당시 내부 회의 메모를 요약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물론 기밀사항은 빼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였죠. 규제 발표 전 내부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어요. 하야시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관심이 생긴 거죠. 회의에서 나온 분석은 이랬습니다. 삼성과 SK의 불화수소 재고는 약 한 달에서 2달치. 대체 공급선은 사실상 없음. 따라서 규제 발동 후 90일 이내에 한국 반도체 라인의 차질 발생. 이게 우리 측 분석이었어요. 나카지마 부장이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그 분석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석 자체는 정확했어요. 문제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였죠. 어떤 변수요? 한국의 반응 속도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타임라인 슬라이드가 떴어요. 규제 발표 직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발표 당일 청와대에 긴급대책본부가 설치됐습니다. 이틀째 삼성과 SK 수뇌부가 전 세계 소재 업체에 긴급 연락을 돌렸어요. 벨기에, 대만, 중국 업체들과 동시다발로 접촉했습니다. 일주일째 한국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특별 예산을 편성했어요. 금액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였는데 예산 편성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토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과 실제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화수소 같은 고순도 화학 소재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몇 달 만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토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2년은 걸릴 거라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한국 화학 기업이 반도체급 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상한 2년이라는 기간의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실험실에 들어박혀서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정부가 비용을 전부 지원했고 대기업이 양산 체제를 바로 깔았죠. 국가 전체가 전시동원 체제처럼 움직인 겁니다. 하야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품질이 일본산에 미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해요. 그 말도 맞습니다. 초기에는 품질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겁니다. 저는 하야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야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우리의 계산은 한국 공장이 멈추면 한국 정부가 굴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안 멈췄어요. 삼성은 재고를 최대한 아끼면서 동시에 대체 소재 테스트를 병행했고 벨기에와 대만에서 긴급 수입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을 닫는 사이에 한국은 5개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 변화 그래프였어요. 이제 결과를 보시죠. JSR의 한국향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스텔라 케미파는 한국 매출이 60% 이상 급감했어요. 이 기업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나카지마 부장의 표정이 불편해졌어요. 항의라고요? 네. 우리 시장을 정부가 망쳤다. 이게 소재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 고객사와의 관계가 정치적 결정 하나로 무너진 거니까요. 세미나실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저는 글로벌 반응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유럽의 ASML. 이 기업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오노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소재 수출을 끊을 수 있는 나라. 그렇게 판단했겠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겨냥하고 쏜 총알이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일본은 위험한 공급처다. 대만도, 미국도, 유럽도 일본 소재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규제 전에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차지하던 점유율과 5년이 지난 지금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십시오. 품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한국을 겨냥했는데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신뢰를 잃은 겁니다. 하야시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숫자 앞에서 할 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 뒤쪽에서 미야케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세미나실의 시선이 미야케에게 쏠렸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 입을 연 겁니다. 제가 통계 분석관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JSR의 한국 매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미야케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규제 이후 한국향 매출이 급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도 하락 추세가 맞아요. 이시카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과장이 아니라는 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같은 경제산업성 소속인 미야케가 이시카와의 편을 든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야시가 미야케를 쳐다봤어요. 불쾌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야케 씨, 데이터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미야케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걸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니까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명 중 1명.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사례 2점,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일본 바깥에서 벌어진 같은 패턴. 자, 이번에는 시선을 일본 바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하야시가 즉시 반응했어요. 일본 이야기가 특수한 경우였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는 겁니다. 같은 패턴이 다른 나라에서도 반복됐으니까요. 저는 중국 사드 보복의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야마모토가 끼어들었어요. 기억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상당히 강경하게 나왔죠. 한한령, 관광 제한, 롯데 영업 정지. 사실상 경제 전면전이었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우리 일본과 거의 똑같았어요. 저는 비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의 계산. 소재를 끊으면 한국 반도체가 멈추고 한국 정부가 굴복한다. 중국의 계산. 경제 타격을 주면 한국 국민이 정부를 압박하고 사드 결정이 철회된다. 구조가 같지 않습니까? 경제적 고통을 주면 한국이 무릎 꿇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노 과장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중국의 압박이 일본보다 더 강력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초반 타격은 심각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끊겼습니다. 명동, 제주도의 중국 관광객이 사라졌어요. 면세점 매출이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롯데는 중국 내 매장 대부분이 영업 정지를 당했고 결국 중국 사업을 정리해야 했어요.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서 전면 차단됐습니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이 불가능해졌죠. 나카지마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상당한 타격이었겠네요. 맞아요. 외부에서는 한국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드를 철회했습니까?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답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사드는 지금도 한국에 배치되어 있어요. 야마모토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버틴 건 알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중국이 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한국이 단순히 버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타임라인이었어요. 한국은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자 관광시장 자체를 재편했습니다. 동남아, 일본, 유럽, 중동 관광객 유치로 방향을 틀었어요. 지금 한국 관광시장의 중국 의존도는 보복 이전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오노 과장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한류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한한령으로 중국 시장이 막히자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하나에 묶여있던 한류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다나카가 뒤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결과적으로 뭘 얻은 겁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손실 목록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사드 철회, 실패, 한국 경제 타격, 일시적,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 오히려 감소, 그리고 중국이 얻은 유일한 것은 이겁니다. 스크린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중국은 경제를 무기화하는 나라. 이 이미지가 전 세계에 각인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차이나 리스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 공급망을 분산시키자.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된 겁니다. 사토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이시카와 선생, 공급망 재편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사드 보복만의 결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사토 박사님 말씀도 맞아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과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저는 비교 슬라이드를 다시 띄웠어요. 일본. 한국을 소재로 압박했다. 결과, 한국은 소재 국산화를 이루고 일본 의존도를 줄임. 일본은 시장과 신뢰를 잃음. 중국. 한국을 경제로 압박했다. 결과, 한국은 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임. 중국은 경제 무기와 국가 낙인을 얻음. 세미나실이 미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두 강대국이 같은 전략을 썼고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건드린 쪽이 더 크게 잃었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사토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패턴은 인정합니다. 두 사례에서 유사한 구조가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사토 박사가 처음으로 제 주장의 일부를 인정한 겁니다. 오노 과장도 팔짱을 풀었어요.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대응 능력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건 맞습니다. 사드건에서 중국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야시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두 사례로 법칙을 만드시는 건 성급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실수한 거지 한국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더 잘했으면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저는 하야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야시 씨, 그 말. 수나라 양제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3번이나 원정을 보냈죠.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하야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게 보였어요. 그건 비유가 지나치십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사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과 중국만이 아닙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단상 가장자리에 기대앉았어요. 공식적인 자세를 풀었습니다. 15명의 눈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건 데이터와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 서게 된 진짜 이유는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논쟁의 긴장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올 거라는 예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목이 갑자기 마른 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 아버지 이시카와 히로시는 1970년대 통산성에서 근무했습니다. 국제무역국 아시아과 한국의 산업성장을 모니터링하는 게 주 업무였어요. 나카지마 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통산성 시절을 아는 세대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아시아과에 배치됐을 때 한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GDP가 일본의 20분의 1도 안 됐어요. 아버지의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에서 읽었던 문장을 떠올렸어요. 한국의 산업화 시도는 일본의 기술 이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스스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역량이 없다. 이게 1973년에 아버지가 쓴 분석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했습니다. 젊은 관료들은 그 시대를 모르지만 모리 국장이나 사토 박사 같은 베테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절의 인식이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일본 아래에 있을 거라고요. 일본이 소재를 주고 한국이 조립하고 일본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 이게 당연한 질서라고 믿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로폰기의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디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이었죠. 사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역사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보고서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기술력은 여전히 일본에 못 미친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우위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삼성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미나실 안에 몇몇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의 아픈 역사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은퇴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 은퇴식 날,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해요. 평생 꼿꼿하게 걸어 다니시던 분이 그날만큼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데이터와 논쟁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이미 통산성에 들어가 있었고 공교롭게도 아버지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케잔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사히로, 한국을 얕보지 마라. 내가 30년간 한국을 관찰하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느냐? 한국을 과소평가한 거다. 한국은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야. 위기가 와야 비로소 진짜 힘을 보여주는 나라다. 세미나실에서 누군가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내가 30년간 저질렀던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15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야시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나카지마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야마모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했습니다. 모리 국장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대가 다르니까 결과도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규제 정책에 참여했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을 확실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방금 보셨습니다. 아버지와 정확히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믿고 결국 우리가 더 큰 대가를 치렀어요. 나카지마 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미나실 안에서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대에 포항제철소 건설을 일본이 도와줬잖아요. 아버지가 그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셨는데 나중에 한국 철강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충격을 받으셨죠. 우리가 기른 호랑이가 우리를 물었다고 하셨어요. 나카지마 부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호랑이를 기른 게 아니라 원래 호랑이였던 걸 우리가 몰랐던 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세미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깨달아가는 자리로 변한 거예요. 미야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시카와 선생님,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상에서 다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아직 보여드려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사례 3점, 유럽연합의 한국 조선업 규제. 이번에는 유럽 이야기입니다. 사토 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조선업은 그의 전공 분야 중 하나였거든요. 유럽 조선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의 조선소들이 하나, 둘 문을 닫았어요. 특히 LNG, 운반선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죠. 저는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이 세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다나카가 뒤에서 물었어요. 이유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술로는 이미 졌으니 규제로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유의 전략을 설명했어요.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덤핑 수주를 한다는 명목이었죠. 동시에 친환경 선박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탄소 배출 규제, 연료 효율 기준, 환경 인증 요건. 이 모든 걸 올렸습니다. 사토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규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EU의 계산은 이거였어요. 기준을 올리면 한국도 따라오기 힘들 것이다. 그 사이에 유럽 조선소를 재건하자.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전략으로 들리는데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EU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소들이 예상 밖의 행동을 했어요. 스크린에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친환경 규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기회로 잡았어요. 삼성중공업이 LNG 추진 선박 기술을 개발했고 하나오션은 암모니아 추진 선박 연구에 들어갔어요. HD현대중공업은 액화수소 운반선까지 내다보기 시작했죠. 사토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규제를 선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EU가 기준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럽 조선소는 기술이 없었고 중국 조선소도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다나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이유는 자기가 만든 규제 때문에 한국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겁니까? 정확히 그겁니다. 노르웨이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로 왔고 그리스 선주들도 한국으로 갔어요. 규제가 강화될수록 한국 수주가 늘어났습니다. EU가 자기 손으로 한국의 독점을 강화시킨 겁니다. 세미나실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일본과 중국에 이어 EU까지 같은 패턴이 세 번째 반복된 겁니다. 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사례 4점, 러시아의 한국 조선 배제 시도. 러시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더 극적입니다. 모리 국장이 처음으로 메모하는 게 보였어요. 지금까지 팔짱만 끼고 듣던 사람이 펜을 꺼낸 겁니다. 러시아는 북극 개발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북극에 천연가스가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었거든요.
문제는 운반이었어요. 저는 쇠빙 LNG선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북극 바다는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일반 LNG선으로는 불가능해요. 쇠빙 LNG선이 필요합니다.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고 영하 50도에서도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특수 선박이죠. 야마모토가 질문했어요.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까?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야마모토가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뿐이라고요? 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쇠빙 LNG선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요. 쇠빙 능력과 극저온 LNG, 화물 보관 기술을 동시에 갖춘 조선소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결정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중국 조선소를 활용하고 러시아 자체 조선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죠. 사토 박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중국도 조선 대국인데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결과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기술적으로 막혔어요. 쇠빙선은 만들 수 있었지만 쇠빙 LNG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LNG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동시에 얼음을 깨는 선체 구조. 이건 초고난도 기술이에요. 중국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품질 문제도 계속 나왔습니다. 나카지마 부장이 팔짱을 풀었어요. 러시아 자체 조선소는요, 더 심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고 인프라가 없었어요. 결국 러시아의 북극 LNG 프로젝트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전 개발은 진행됐는데 운반할 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마모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가 에너지 전략이 막힌 거군요. 네. 러시아가 당황해서 한국 조선소와 다시 협상하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카타르, 미국, 모잠비크의 LNG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해서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소의 수주 잔량 데이터를 띄웠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일정이 안 됩니다. 빠르면 몇 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미나 씨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노 과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리하면 일본은 소재로 한국을 압박했다가 시장을 잃었고 중국은 경제 보복을 했다가 신뢰를 잃었고 이유는 규제를 강화했다가 의존도만 높아졌고 러시아는 한국을 배제하려다 국가 전략이 막혔다.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패턴입니까? 정확합니다. 오노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적 관점에서 4개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토 박사도 인정했죠. 4개 사례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일관성이 너무 높아요. 야마모토가 조용히 말했어요. 방위 분야에서도 한국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을 장악한 것만 봐도 그래요. 하야시는 입을 다문 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조소는 사라졌어요. 대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표정이었죠. 저는 세미나 씨를 둘러봤습니다. 15명 중 8명 이상이 표정이 바뀌어 있었어요.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핵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핵심 질문. 왜 한국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리 국장이 처음으로 질문했어요. 어떤 나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교해 볼 만한 사례가 3개 있습니다. 저는 비교국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리투아니아. 발트해의 작은 나라입니다.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했다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았어요. 리투아니아 제품의 중국 수출이 막혔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나카가 물었어요. 한국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비슷하죠. 결과도 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원칙을 지켰어요. 대만 대표부를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EU의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했죠. 하지만 국가 경제는 크게 흔들렸어요.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고 실업률이 올랐습니다. 저는 다음 사례로 넘어갔어요. 호주.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했다가 중국의 보복을 받았습니다. 석탄 수입 중단, 보리 관세, 와인 규제.
호주는 자원대국이라 다른 시장을 찾았지만 그 사이에 농업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와인 생산자들이 파산했고 석탄 기업들도 손실을 봤죠. 오노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도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했을 때 독일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졌고 에너지 비용이 폭등했죠.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어야 했어요. 저는 비교 정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자, 이 세 나라를 보십시오. 리투아니아, 호주, 독일. 셋 다 원칙을 지켰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무능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결정을 해서도 아니죠. 사토 박사가 질문했어요. 그럼 이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핵심 차이. 저는 스크린에 큰 글씨를 띄웠어요. 버티는 나라 vs 바꾸는 나라. 리투아니아, 호주, 독일은 압박을 버텼습니다. 견디고, 대체하고, 지원받는 데 집중했죠. 위기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게 이 나라들의 전략이었어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미야케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조를 바꿨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일본이 소재를 끊었을 때 한국은 뭘 했습니까? 대체 공급선을 찾는 동시에 국산화를 완성했어요. 위기가 끝난 뒤에도 일본 소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의존 구조 자체를 깨버렸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이 사드 보복을 했을 때 한국은 뭘 했습니까?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한류 콘텐츠를 글로벌화했어요. 위기가 끝난 뒤에도 중국 의존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EU가 조선 규제를 강화했을 때 한국 조선소들은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기 시작했어요.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규제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세미나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위기가 지나면 원상 복구를 목표로 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자.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번에 구조를 안 바꾸면 또 당한다. 모리 국장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최종 비교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압박했던 쪽이 다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예전의 한국이 아니에요. 소재 공급망이 바뀌어 있고 시장 구조가 달라져 있고 기술이 한 단계 올라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압박할 수가 없어요. 하야시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제스처였어요. 반박하고 싶지만 논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이었죠. 저는 최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보시고도 한국을 건드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미나 씨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모리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발언다운 발언이었죠. 이시카와 선생, 계속하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경제산업성 통상전략실장이 공개석상에서 계속 들으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쥔 손에 다시 힘을 주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지 어느새 2시간이 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오후 햇살이 사라지고 도쿄 로폰기의 빌딩 숲에 석양빛이 내리고 있었어요. 세미나실 안의 분위기는 2시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커피잔을 기울이며 여유롭게 앉아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같이 등을 고추 세우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세미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세미나실에 울렸어요. 수나라는 100만 대군을 보내고 37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몽골은 유라시아를 정복하고도 고려에서 42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일본은 소재를 끊었다가 시장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을 했다가 공급망 이탈을 자초했어요. EU는 규제를 강화했다가 한국 의존도만 높였고 러시아는 한국을 배제하려다 국가 에너지 전략이 좌초했습니다. 스크린에 최종 정리표가 떴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을 건드린 쪽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미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건드릴 때마다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소재 규제를 받으면 소재를 국산화하고, 시장이 막히면 시장을 다변화하고, 규제가 올라가면 기술로 뛰어넘었어요. 압박이 한국을 약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매번 구조를 바꿔서 다음에는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끄고 조명을 올렸습니다. 슬라이드 없이 15명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저는 32년간 한국을 어떻게 이길지만 고민했습니다. 그게 제 직업이었고 제 존재 이유였어요. 소재로 압박하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과소평가해서 실패한 걸 알면서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한국을 얕보고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믿고 오히려 우리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세미나실이 완전한 고요에 빠졌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게서 배워야 해요. 그 순간 하야시가 움직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이후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던 사람. 한국 따위라고 비웃었고 모든 증거에 반박했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젊은 기획관. 하야시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세미나실의 모든 시선이 하야시에게 쏠렸습니다. 선생님. 하야시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2시간 전에 오만함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받아들인 사람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미나실에서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하야시의 질문은 반박이 아니었어요. 항복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인정이었죠. 가장 완고하게 버텼던 사람이 가장 먼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건 제 주장이 맞다는 걸 전제로 한 질문이니까요. 저는 하야시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한국처럼 하면 됩니다. 하야시가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처럼이라고요? 네. 한국이 강한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구조를 바꾸는 결단력 때문이에요. 저는 세미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검토를 합니다. 보고서를 쓰고 선례를 찾고 합의를 기다려요. 한국이 5개월 만에 불화수소를 국산화하는 동안 우리는 아직 대책 회의 중이었을 겁니다. 나카지마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구조를 바꾸는 속도입니다. 결단을 미루지 않는 문화입니다. 사토 박사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오랜 시간 집중한 피로와 함께 무언가를 인정하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선생, 학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초에 선생님의 주장을 들었을 때 저는 감정적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개 사례를 보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국을 건드리면 건드린 쪽이 대가를 치른다. 이건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패턴입니다. 야마모토도 입을 열었어요. 방위 분야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최근 급증한 건 기술력도 있지만 위기 때마다 방산 투자를 과감하게 늘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산 심의에만 1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결정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더군요. 오노 과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한국을 상대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압박하면 더 세게 나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면 우리만 손해를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구조가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미야케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데이터가 선생님 말씀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이터보다 아버님 이야기가 더 와닿았어요. 2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게 우리 경제산업성 전체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저는 미야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미나 씨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의의 침묵이었어요. 반박의 여지가 사라진 뒤에 오는 고요함이었죠. 그때 모리 국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제산업성 통상전략실장. 이 세미나실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었고 세미나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듣기만 했고 중간에 메모를 한 번 했을 뿐이었죠. 모리 국장이 일어서자 세미나실 전체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시카와 선생,
모리 국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오늘 강연을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부서 전원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세미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이 치기 시작하자 2명, 3명, 10명, 15명 전원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가 멈추고 세미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단번에 강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보냈을 때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몽골이 유라시아를 정복하고 달려왔을 때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일본이 소재를 끊었을 때,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들이댔을 때, EU가 규제를 올렸을 때, 러시아가 밀어냈을 때, 매번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세미나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한국이 한 건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매번 더 강해졌어요. 위기 때마다 구조를 바꾸고, 기술을 올리고, 시장을 넓혔습니다. 건드릴 때마다 그 대가를 기억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기억이 수백 년, 수천 년 쌓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이 나라를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세미나실이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침묵이었죠. 모리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고 느린 끄덕임이었어요. 나카지마 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느냐. 사토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다시 썼어요. 학자로서 인정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하야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야시를 바라봤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 따위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28살이나 차이 나는 선배에게 15명이 보는 앞에서 사과한 겁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하야시 씨.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32년 전에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아니, 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의 윗사람도 그랬겠죠. 중요한 건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하고요. 하야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공식적으로 끝난 건 오후 5시가 넘어서였어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겁니다. 원래 예정은 2시간이었지만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죠.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빈 세미나실을 바라봤습니다. 15개의 의자 위에 놓인 메모장과 커피잔. 창밖으로 도쿄의 석양이 빌딩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하야시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 뒤에 일부러 기다린 거였죠.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야시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의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 한국을 얕보지 마라. 네. 선생님은 30년 만에 그 뜻을 이해하셨다고 하셨죠. 그랬습니다. 하야시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30년이나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퇴식 날 밤, 사케잔을 앞에 놓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야시 씨. 네. 아버지의 유언을 저는 30년 만에 이해했지만 당신은 오늘 이해했어요. 그 차이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하야시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세미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세미나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에서야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습니다. 한국은 건드리면 끝나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건드릴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그 나라를 건드렸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결단을 미룬 자가 미래를 잃는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배울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32년 관료가 도쿄 세미나실에서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룬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위기 앞에서 구조를 바꾸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